안녕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오래간만에 다시 하네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십자군이 니케아를 접수하고 안티오크를 향했다고 말씀드리고 끝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니케아에서 안티오크에 이르는 그 여정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십자군이 니케아를 접수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병력이 뭉쳐있으면 기습을 당할 때 피도 크고,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세 부대로 나눠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1군에는 보헤몬드하고 블루아 백작하고 플랑드르 백작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제2군에는 레몬과 고드프로하고 위그, 그리고 제3군에는 아데마르, 이 양반 주교죠.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쩌리들이 자 이렇게 뒤를 이어서 가는 이런 식으로 행군을 하게 됐는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즉 이 소아시아라는 이 지역은 적진의 한가운데잖아요. 니케아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자 이쪽에 보시면 니케아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도릴라이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니케아를 벗어나서 이쪽으로 가는데 바로 이 근처에서 싸움이 한판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는 제1진에 있던 보헤몬드가 제일 먼저 공격을 받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1군이 가장 앞서고 두 번째 2군이 중간이고, 그리고 제3군이 세 번째로 이게 진군을 하는 거니까요. 공격자는 룸셀주크의 술탄이었던 이전 시간에 나왔었죠. 클르츠 아르슬란하고 이 아르슬란의 숙적이었던 다니슈멘드가 공격을 했습니다. 원래는 클러치 아르슬란하고 다니슈멘드가 서로 앙숙이었는데, 막상 프랑크인들이 막 밀려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아르슬란하고 의형제를 맺고 미리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도릴라이움 이 지역에서. 자, 매복을 했으니까 위치도 좋았을 겁니다.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언덕을 끼고, 여기 언덕이 쫙 있으면 투르크군이 여기 언덕 위에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1군에 있었던 이 보헤몬드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눴으니까 병력을, 당연히 보헤몬드가 이끄는 병력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훨씬 적고, 그리고 다니슈멘드하고 아르슬란이 같이 합쳤기 때문에 여기 병력은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슬람군은 일반적인 공격 패턴이 있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맨 앞에 기동력이 좋은 말을 타고 있는 궁수들을 배치시켜놔요. 자, 여기 있죠? 여기 땅 하면은 얘네들이 먼저 쫙 달려나가가지고 활을 쏘는 거예요. 이 적들한테 막 활을 쏘는 겁니다. 그럼 이 적들이 정신이 없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공격을 하고 나면은 이 궁수들이 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궁수들이 빠지고 나면 이 두 번째 궁수들이 또다시 전진해요. 쫙 전진해. 자, 어떻게? 활을 쏘면서. 이렇게 활을 쏘면서 말을 타고 가서 쫙 쏘고 다시 빠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적들이 막 이 전열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맨 나중에 있었던 이 보병하고 기병들이 와 몰려가지고 뒷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슬람군의 전형적인 그런 공격 패턴이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투르크인들은, 즉 이슬람군은 여기서 이렇게 화살만 이렇게 쏘다가 가가지고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만 해주면 끝나는 이런 손쉬운 이러한 상태였었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이러한 전법이 안 먹힙니다. 이슬람 병사들은 더운 지방에 사니까 갑옷이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화살 공격에 치명적이지만 이 프랑크인들은 갑옷이 튼튼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화살이 빗발쳐도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프랑크인들이 막 버티니까 여기 아르슬란이나 다니슈멘드도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공격은 안 먹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좀 있으니까 제2군에 있던 고드프로아가 제1군이 기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사들을 이끌고 그냥 미친 듯이 돌진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투르크 병사들은 도망을 가요, 막. 그리고 다니슈멘드도 이 양반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뒤도 안 보고 막 의형제를 맺고 뭐 별쇼를 했지만 얘도 결국은 그냥 도망을 갑니다. 아르슬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당한 것도 있고 하니까 버티려고 했지만, 문제가
제3군을 누가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직자 주교인 아데마르가 이끌고 있다고 했었는데, 쩌리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와, 이 사람이 아주 군사적인 통솔력이라든지 판단력이 뛰어나가지고 여기 지금 아르살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르살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슬금슬금 언덕으로 쫙 재빨리 올라와가지고 이 테러를 딱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테러를 막으려고 하니까 아르슬란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갑니다. 당시 이슬람의 술탄이라든지 뭐 제후에 해당되는 에미르들은 항상 큰 재산을 지참하고 다녔는데, 아무리 급해도 이제 목숨 같은 재산은 꼭 챙기고 달아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이 아르슬란이 모조리 그냥 재산을 다 버리고 튀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릴라이움 전투라 이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프랑크군의 무장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당시 프랑크군의 보편적인 갑옷은 여기 허버크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바로 허버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허버크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체인메일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이 쇄골이를 촘촘하게 이어서 만든 그런 갑옷을 입었습니다. 허버크도 그런 거긴 하지만 문제는 이 허버크 이전에는 무릎 아래에 있는 정강이를 보호하려고 치마처럼 길게 내리거나 심하면은 이제 복사뼈가 있는 데까지 내리는 경우도 있었죠.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이거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한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자, 체인메일을 밑에까지 치마처럼 이렇게 쭉 내리고 있죠. 복사뼈 근처까지 가가지고 여기에 충격, 타격을 받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리면은 아무래도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죠. 너무나 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개량해가지고 다리에다가 체인메일로 만든 정강이 바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화면상으로 이게 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정강이에다가 이렇게 체인메일을 덧댔고, 여기 안에다가 보시면은 끈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 아래쪽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니까 갑옷을 이제는 밑으로 내릴 필요 없고 무릎 위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요. 밑으로 쭉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밑으로 쭉 내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무릎이 이 정도까지만 왔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허버크예요. 뭐 허버크도 결국은 체인메일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허버크를 그냥 착용해버리면은, 얇은 옷 위에다가 착용하거나 맨살에다 착용해버리면 피부가 다 까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깔깔이 같이 이 두터운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허버크, 여기 있는 이 허버크를 쫙 뒤집어서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입게 되면은 약간 뭐 선선한 지역에선 상관없는데 무더운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힘들어지게 되죠.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이 쇄골이들이 차가워져 가지고 체온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단점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체인메일의 구조입니다. 이 체인메일이, 즉 허버크나 체인메일은 고리형으로 고리를 이렇게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칼로 베는 공격에는 강합니다. 칼로 내리치는 거에는 강해요. 하지만 가늘고 뾰족한 칼로 여기 있는 이 고리 사이에 있는 이 구멍, 이 틈을 훅 찔러버리면 칼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들은 서로 막 싸우다가 상대방이 쓰러지면은 재빨리 달려들어가지고 뾰족한 단검으로 그냥 찔러버립니다. 당연히 이 뾰족 단검은 모든 기사들에게는 필수품이었다 이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십자군은 도릴라이움에서 여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여기에 있는 이제 안티오크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군대를 두 개로 갈라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가자고 주장하는, 이렇게 쭉 가서 딱 넘어서 가자고 주장하는 고드프로아의 동생인 보두행하고 보헤몬드의 조카인 탕크레드가 병력을 한 1000명 정도 끌고 이렇게 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카이사르야라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갈라져서 가다가 보두행이
뜻밖에도 구원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 보면은 에데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당시 이 에데사라는 지역을 여기에 있는 모술의 영주인 카르부가라는 사람이 뺏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 욕심을 내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로스가 아무래도 자기가 상대적으로 힘이 조금 부족하니까 십자군들이 용맹하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 있는 보두행에게, 이쪽에 있는 보두행에게 뭔가 구원을 요청한 거죠. 근데 이때 이슬람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단결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십자군 같은 경우에도 단결이 아주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서로 욕심도 내고 싸움도 하고 그랬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는 이 커다란 대의 앞에서는 그래도 똘똘 뭉칠 줄 알았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이슬람 세력들은 서로가 땅을 뺏으려고만 그렇게만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군이 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아니면은 자기 이슬람 세력의 다른 사람 땅을 뺏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쪽에 땅을 뺏고 싶어서 십자군 세력하고 손을 잡고 하는 뭐 이런 배신적인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보두행은 자신의 형인 고드프라에게 병력을 조금 얻어내가지고 에데사로 가고요. 자, 에데사의 영지인 토로스는 보두행에게 자신의 용병으로 일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보두행은 나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토로스가 탐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당신이 나의 양제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자신은 나이도 많고 죽으면은 에데사 지역을 지배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보두행 당신한테 넘겨주겠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보두행은 물론 오케이 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 안 가서 토로스가 군중들에게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슬람 측 사료에 따르면은 보두행이 선동해서 죽였다고 하지만 서구 십자군 학자들은 단순히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었다거나 혹은 보두행이 토로스의 암살 계획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양아들의 서약까지 해놓고 이를 방관했던 보두행의 태도가 뭐 비열했던 건 분명하죠. 그리고 결국 토로스의 뒤를 이어서 보두행이 영주가 되고 자기 주변을 모조리 프랑크인들로 포진시켜서 지배력을 공고히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려고 세금도 대폭 내리죠. 어차피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영주에 대한 충성보다는 세금을 내리고 외부의 적을 잘 막아내는 사람을 필요로 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두행은 에데사의 백작이 되고 십자군들은 이슬람 지역에다가 최초로 자신들의 영토를 세우게 된 거라 이거죠. 자, 그런데 에데사를 점령했을 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곳이 즉 이 에데사 이 지역이 앞으로 안티오크 정복에 아주 결정적이고 동시에 십자군 왕국 유지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미래에 하게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